사우디 리야드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젊은 세대가 아랍어 번역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번역이 오히려 이해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불가능하다 했죠. 아랍어는 1500년 역사에 정교한 언어니까요. 그런데 데이터가 말합니다. 한국어 원문 선호도가 석 달 만에 340% 급증했습니다. 킹사우드 대학 언어연구소가 긴급조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우디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의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사우드 대학 언어학과에서 아랍어 사용자의 언어 습득 패턴을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제 전공은 제2언어 습득론이고 특히 아랍어, 화자가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을 10년 넘게 관찰해왔습니다. 2023년 가을, 연구소에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리야드 시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어 콘텐츠를 아랍어 번역 없이 소비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한류 열풍으로 치부했습니다. K-팝 팬들이 가사를 외우는 정도의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사우디 문화부 산하 미디어 소비 통계를 보니 20대 초반 응답자 중 43%가 아랍어 자막보다 한국어 원문이 이해하기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료 연구원 3명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리야드 킹 파하드 국립도서관 앞 카페에서 젊은이들을 인터뷰했죠. 22살 대학생 파티마를 만났습니다. 경영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아랍어 번역을 보면 생각이 끊깁니다. 문장이 길어지고 설명이 많아져요. 한국어는 짧고 이어집니다. 다음에 뭐가 올지 예측되니까 놓치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랍어는 1500년 역사를 가진 언어입니다. 꾸란의 언어죠. 문법 체계가 정교하고 의미 압축도가 높습니다. 한 단어에 여러 층위의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두고 한국어가 더 이해하기 쉽다니요. 하지만 비슷한 답변이 반복됐습니다. 24살 IT 개발자 압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된 아랍어를 보면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원문 한국어는 순서대로 들어오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랍어는 뿌리 체계로 단어를 생성합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수십 개 파생어가 나오죠. 의미 연결이 유기적입니다. 반면 한국어는 교차어입니다. 조사와 어미를 붙여서 의미를 확장하죠. 구조적으로 아랍어가 훨씬 효율적이라 배웠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어 학습 플랫폼 가입자가 전년 대비 210% 증가했습니다. 특히 리야드와 제다에서 집중됐죠. 언어 교육 시장에서도 한국어 강좌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킹사우드 대학 어학원의 한국어반이 신설됐고 정원 40명이 이틀 만에 마감됐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선임 연구원 압델라지즈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일시적 유행입니다. 아랍어 화자가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이해한다는 건 언어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음은 체계도 다르고 문법 구조도 다릅니다. 몇 달 지나면 열기가 식을 겁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한국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뇌의 정보 처리 방향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어가 더 쉽다고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데이터가 또 왔습니다. 한국어 원문 선호도가 340% 증가했습니다. 번역 없이 한국어를 직접 이해하려는 시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변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교육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 교육 정책 담당 부서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죠. 리야드 시내 사설 어학원 7곳이 한국어반을 새로 열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300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압델라지즈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유행일까요? 숫자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어 습득은 인지 부하가 큽니다. 아랍어 화자가 한국어 문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건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문화적 동경이나 사회적 유행 같은 거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파티마가 했던 말이었죠. 한국어는 생각이 끊기지 않아요. 문장이 이어지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호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지 처리 방식에 대한 체감이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실험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어 화자가 한국어를 이해하는 과정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리야드 킹사우드 대학 인지과학 연구소와 협력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랍어 화자가 한국어를 처리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실험 대상자는 30명이었습니다. 모두 아랍어 모국어 화자였고 한국어 학습 경력은 6개월 미만이었습니다. 저희는 fMRI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뇌 활성화 패턴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였죠. 첫 번째 테스트는 문장 이해 과제였습니다. 아랍어로 번역된 한국 텍스트와 한국어 원문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장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야 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랍어 번역문을 읽을 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됐습니다. 언어 생성과 이해를 담당하는 두 영역이 과부하 상태였죠. 그런데 한국어 원문을 읽을 때는 달랐습니다. 베르니케 영역만 활성화됐고 브로카 영역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동료 연구원 사라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아랍어 번역문을 읽을 때는 이해와 동시에 재구성이 일어납니다. 뇌가 문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원문은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구성 과정이 없어요. 사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읽을 때 인지 부하가 더 커야 정상입니다. 외국어니까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반대였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순차적 정보 처리 과제였죠.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지시문을 주고 순서대로 수행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파란 상자를 열고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서 세 번째 줄을 읽고 그 내용을 화면에 입력하시오. 아랍어 번역문으로 지시했을 때 평균 완료 시간은 48초였습니다. 오류율은 32%였죠. 참가자들은 중간에 멈춰서 지시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어 원문으로 지시했을 때는 평균 35초였습니다. 오류율은 18%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번 읽고 바로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6개월 차 학습자가 모국어보다 외국어로 된 지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압델라지즈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죠. 박사는 한참 동안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시험 설계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번역 품질을 확인해 보세요. 아랍어 번역이 부자연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번역을 재검토했습니다. 사우디 최고의 한국어 번역가 2명에게 의뢰했죠. 번역 품질은 문제없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완벽했고 의미 전달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번역가 중 한 명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번역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아랍어로 옮기면서 문장 순서를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한국어는 동사가 끝에 오지만 아랍어는 동사가 먼저 와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보 흐름이 바뀝니다.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정보 흐름이 바뀐다. 그게 핵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입니다. 나는 사과를 먹는다처럼 말이죠. 동사가 마지막에 오니까 문장을 끝까지 들어야 행동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문장이 이어지는 동안 다음 정보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 아랍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 순서입니다. 먹는다 나는 사과를처럼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행동이 먼저 제시되고 나서 주체와 대상이 뒤따르죠. 번역 과정에서 이 순서를 맞추려면 한국어 원문의 정보 흐름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저는 세 번째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번엔 정보 순서 유지 과제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건 순서를 기억하게 했죠. 한국어 원문으로 들려줬을 때 평균 회상률은 78%였습니다. 아랍어 번역으로 들려줬을 때는 56%였습니다. 차이가 22%포인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류 패턴이었습니다. 아랍어 번역을 들은 참가자들은 사건 순서를 뒤바꿔서 기억했습니다. 원래 준비하고 출발하고 도착했다였는데 출발하고 준비하고 도착했다로 기억하는 식이었죠. 한국어 원문을 들은 참가자들은 순서를 정확히 유지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잊어도 순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압델라지즈 박사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3번의 실험 데이터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시험 설계 오류가 아닙니다. 번역 품질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어 문장 구조 자체가 정보 순서 유지에 유리합니다. 박사는 데이터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언어 습득 이론에 구멍이 생깁니다. 모국어가 항상 최적의 인지 도구라는 전제가 흔들려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교육부 정책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실험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일간지 알리아드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세대가 아랍어보다 한국어를 선호하는 이유라는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설명은 불완전했습니다. 왜 한국어 문장 구조가 아랍어 화자에게 인지적으로 더 편한지 이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도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제 실험 설계를 의심했습니다. 표본 크기가 작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0명으로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표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를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리야드뿐 아니라 제다, 담맘, 메디나에서도 모집했습니다. 연령대도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화했습니다. 제 실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더 뚜렷했습니다. 한국어 원문 이해 시인지 부하가 평균 34% 낮았습니다. 정보 순서 유지율은 평균 25%포인트 높았습니다. 이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구조가 만들어내는 인지적 차이였습니다. 저는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언어 교육 연구 기관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관심이 있다며 협력 제안을 해왔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었고 외부 개입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쪽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관은 이미 5년 전부터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비원어민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글 습득 패턴을 추적한 겁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학습자 데이터가 쌓여 있었죠. 그들의 결론은 저희와 일치했습니다. 한글의 문장 구조가 정보 순서 유지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조사와 어미 체계가 문맥을 명확히 해서 재해석 과정을 줄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 연구 책임자는 40대 후반의 언어학자였습니다. 사우디 데이터는 저희에게도 중요합니다. 아랍어는 동남아 언어와 구조가 전혀 다르니까요. 만약 아랍어 화자에게서도 같은 패턴이 나온다면 이건 언어 계통을 넘어선 보편적 현상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연구 책임자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주류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글 우수성을 과장한다는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우디 사례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협력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와 저희 데이터를 결합하면 설득력이 높아질 거라 판단했습니다.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가져왔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문장 구조를 분석해서 정보 흐름의 복잡도를 수치화할 수 있었죠. 저희는 아랍어 번역문과 한국어 원문을 각각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원문의 정보 흐름 복잡도는 평균 3점이었습니다. 아랍어 번역문은 5.8이었습니다. 차이가 거의 2배였죠. 한국 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조사가 문장 내 역할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이가는 주어, 을은 목적어, 에서는 장소. 번역 과정에서 이 표지가 사라지거나 모호해지면 복잡도가 급증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랍어는 격변화로 역할을 표시하지만 번역문에서는 이게 약화됩니다. 문맥으로 유추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나죠. 공동 연구팀은 한 달 동안 집중 작업을 했습니다.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학습자 데이터를 모두 통합했습니다. 총 523명의 실험 데이터였죠. 패턴은 일관됐습니다. 모든 언어권에서 한국어 원문 이해 시 인지 부하가 낮았습니다. 정보 순서 유지율도 높았습니다. 언어 계통과 무관한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우디 내부 반응이 갈렸습니다. 교육 정책 담당 기관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죠. 예산 배정 계획도 나왔습니다. 반면 전통 언어학계는 반발했습니다. 리야드 킹 사우드 대학 아랍어문학과 교수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랍어는 꾸란의 언어입니다. 1500년 역사를 가진 언어를 외래 언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젊은 세대의 일시적 선호를 과학적 사실처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도 양분됐습니다. 알아라비아 방송은 저희 연구를 긍정적으로 다뤘습니다. 사우디 젊은이들이 선택한 새로운 언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냈죠. 반면 보수 성향 일간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아랍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논조였습니다. 저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연구가 정치화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문화 논쟁의 도구로 변질됐죠. 그런데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사우디 최대 민간 교육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전국에 250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기업 측 교육연구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반 수강생들의 학습 진도가 다른 외국어반보다 평균 40% 빠릅니다. 중도 포기율도 절반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기업은 흔쾌히 제공했습니다. 1년간 축적된 7,200명의 학습 기록이었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평균 중급 도달 기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영어는 14개월, 프랑스어는 16개월이었죠.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학습 곡선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는 초반에 급격히 상승하다가 중반부터 정체됩니다. 문법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초반 상승이 완만했지만 중반 이후에도 속도가 유지됐습니다. 조사와 어미 체계를 익히고 나면 응용이 쉬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논문에 추가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와 현장 데이터가 일치했습니다. 이제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였죠. 한국공동연구진은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효율성도 테스트해보면 어떨까요? 기계가 언어를 배우는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인간 편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어 처리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양의 텍스트를 한국어와 아랍어로 학습시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모델이 문맥 이해 정확도 70%에 도달하는데 3만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아랍어 모델은 5만 2천 문장이 필요했죠. 한국 연구진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어는 문법 표지가 명확해서 패턴 학습이 빠릅니다. 조사만 정확히 인식하면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인간 학습자 데이터, 현장 교육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논문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문법 구조의 인지적 효율성 아랍어 화자 대상 비교 연구였습니다.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데이터는 인정하지만 결론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의견이었죠. 압델라지즈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네 연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발표하면 논쟁이 격화될 겁니다. 준비가 됐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논문 발표 일주일 전 유네스코 아랍 지역 교육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에서 일어나는 언어 학습 패턴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정식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네스코 개입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국제교육 정책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는 신호였습니다. 유네스코 측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파리 본부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였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비슷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젊은 세대의 한국어 학습 급증 현상이 관찰됩니다.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보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이유인가요? 인지적 효율성 때문인가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르단 암만 대학 연구팀이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사우디와 동일했습니다. 한국어 원문 이해 시 인지 부하가 낮았고 정보 순서 유지율이 높았습니다. 이제 이건 사우디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어 사용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공식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언어학자, 교육학자, 인지과학자로 팀을 꾸렸죠. 저도 참여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사단은 석 달 동안 중동 5개국을 순회했습니다. 사우디,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각국에서 학습자 인터뷰와 교육 현장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패턴은 놀라울 만큼 일치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20대 학습자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는 생각이 이어집니다. 아랍어 번역은 생각을 끊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만난 25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래밍 로직을 설명할 때 한국어가 더 명확합니다. 조건문, 반복문, 순차 실행을 표현하는 어미 체계가 코드 구조와 비슷하게 느껴져요. 요르단 암만에서 만난 23살 의대생도 비슷했습니다. 의학 교과서를 읽을 때 한국어 원서가 번역본보다 이해가 빠릅니다. 증상진단 치료 순서가 문장 구조에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순차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에서 한국어 선호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공학, 의학, 프로그래밍, 절차적 업무. 유네스코 조사단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의 문법 구조는 절차적 정보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는 현대 직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인지 능력과 부합한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아랍 언론은 긴급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알자지라는 아랍 젊은이들은 왜 한국어를 선택하는가라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죠. 한국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취재팀을 사우디로 보냈습니다. 저는 하루에 5개 인터뷰를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대형 인공지능 기업이 저희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 개발팀이 직접 연락해왔죠.
한글의 문법 구조가 기계 학습에 유리하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싶습니다. 협력이 가능할까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쪽은 방대한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실험이 가능했죠.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쪽은 최신 대형 언어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구조의 모델을 영어, 중국어, 아랍어, 한국어로 각각 학습시켰습니다. 3개월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어 모델이 문맥 이해 정확도 90%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학습 데이터는 800만 문장이었습니다. 영어는 1200만 문장, 중국어는 1500만 문장, 아랍어는 1700만 문장이었습니다. 차이가 2배를 넘었습니다. 기업 측 연구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문법 표지가 체계적입니다. 조사, 어미, 접사가 명확한 패턴을 만들어서 모델이 규칙을 빠르게 학습합니다. 다른 언어는 문맥 의존도가 높아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불렀습니다. 인공지능 업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 효율이 높다는 건 비용 절감을 의미했으니까요. 한 달 뒤 또 다른 글로벌 기술 기업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기반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유럽의 한 인공지능 연구소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어 문법 구조를 벤치마크 삼아 새로운 인공언어를 설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사우디 젊은이들의 학습 패턴을 설명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기술 기업과 국제교육기구가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정책 담당 부처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죠. 회의장 분위기는 긴장됐습니다. 정책 담당 고위 관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이 국가 교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어는 아랍어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분야, 특히 기술과 절차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에서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아랍어보다 한국어를 선호한다면 장기적으로 언어 정체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의 영역이었으니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교육부는 한국어를 제3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시범 도입한다. 리야드와 제다의 10개 고등학교에서 1년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학술 연구가 정책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반응했습니다. 문화 담당 부처에서 사우디 교육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개발과 교사 파견 지원을 약속했죠. 국제 언어 교육 시장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민간 어학원들이 한국어 강사 채용에 나섰고 한국 대학들은 중동 지역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시작한 연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압델라지즈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논문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리야드 킹사우드 대학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200명 정원인데 300명이 넘게 들어왔죠.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언론도 몰려들었습니다. 알자지라, 알아라비아, 로이터, BBC, 카메라가 20대는 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표 자료를 켰습니다. 한글 문법 구조의 인지적 효율성 다언어 화자 대상 실증 연구.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연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젊은 세대의 한국어 선호 현상, 초기 관찰 데이터, 가설 설정.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실험 설계였습니다. fMRI 뇌 영상, 문장 이해 과제, 정보 순서 유지 실험. 참가자 100명. 아랍어 모국어 화자. 세 번째 슬라이드. 핵심 결과였습니다. 한국어 원문 이해 시 브로카 영역 활성화 34% 감소. 베르니케 영역만 선택적 활성화. 이는 재구성 과정 없이 직접 이해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정보 순서 유지율. 한국어 원문 78%, 아랍어 번역 56%, 차이 22%포인트. 통계적 유의성 P값 0.01 미만. 네 번째 슬라이드. 현장 교육 데이터였습니다. 사우디 최대 민간 교육기업 1년간 데이터. 7,200명 학습자 추적. 한국어 중급 도달 평균 8개월. 영어 14개월, 프랑스어 16개월.
학습 속도 1.75배. 다섯 번째 슬라이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였습니다. 글로벌 기술기업 공동 실험. 대형 언어 모델 학습 효율 비교. 한국어 모델 90% 정확도 도달 800만 문장. 아랍어 모델 1700만 문장. 학습 효율 2.2배.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킹사우드 대학 아랍어 문학과 교수였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검토했습니까? 표본 선정 편향은요?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표본은 무작위 추출했습니다. 리야드, 제다, 담맘, 메디나, 타부크 5개 도시에서 각 20명.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균등 분포, 제3자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요르단에서 온 언어학자였습니다. 한국어 학습 동기가 문화적 선호도 때문 아닙니까?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동기 분석 결과입니다. 문화 콘텐츠 관심도와 학습 효율성 간 상관계수 0.23. 통계적으로 무의미합니다. 반면 직업적 필요성과의 상관계수는 0.72. 강한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직업별 한국어 선호도 데이터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87%, 엔지니어 79%, 의료인 74%. 절차적 사고가 필요한 직군에서 선호도가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공동 연구진이었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523명 학습자 데이터입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학습자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언어 계통과 무관한 보편적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한국 연구진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모든 언어권에서 한국어 학습 곡선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시선이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핵심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글의 조사와 어미 체계는 정보 흐름을 명시적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인지적 재구성 과정을 최소화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습 효율과 이해 속도가 향상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이는 한글이 다른 언어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특정 인지 과제, 특히 순차적 정보 처리에 구조적 이점이 있다는 객관적 관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절반은 박수를 쳤고 절반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리야드 대학 교육학과 교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교육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합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특정 직군, 특히 기술 분야 종사자나 지망생에게 선택지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아랍어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도구적 언어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질문. 쿠웨이트에서 온 인지과학자였습니다. 뇌 영상 데이터의 재현성은 확인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르단 암만 대학에서 독립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45명 참가자. 결과는 저희와 일치했습니다. 브로카 영역 활성화 32% 감소. 오차 범위 내 동일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알자지라 기자였습니다. 이 현상이 아랍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과학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도구입니다. 아랍어는 문화와 정체성의 언어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어는 특정 목적을 위한 기능적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네 번째 질문. 사우디 교육부 관계자였습니다. 시범사업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1년 후 학습자 진도, 중도 포기율, 직업 활용도를 측정합니다.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피드백을 종합 평가합니다.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질의응답이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추정이나 의견은 배제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압델라지즈 박사였습니다. 자네 연구는 언어학계의 오랜 전제를 뒤집습니다. 모국어가 항상 최적의 인지 도구라는 전제 말입니다. 이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갈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박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데이터가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전제가 틀렸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네스코 교육 담당 부서였습니다. 발표 잘 봤습니다. 정식 보고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는 글로벌 언어 교육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끊고 나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문화 담당 부처였습니다.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중동 전역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만들어낸 인지적 이점.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만들어낼 변화의 크기는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논문 발표 이틀 뒤 아랍어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이로 대학 아랍어 문학과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우월주의에 대한 학술적 반박이라는 제목이었죠. 성명서는 3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아랍어는 1500년 역사를 가진 언어이고 문법 체계가 정교하며 의미 압축도가 높다. 일시적 학습 효율성으로 언어의 우열을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성명서를 읽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우월성을 주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정 인지 과제에서 구조적 이점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죠. 하지만 언론은 달랐습니다. 헤드라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아랍어보다 학습 효율 2배 높아. 중동 젊은이들, 모국어 버리고 한국어 선택. 인공지능도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연구가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아랍어 교육 관련 국제 컨퍼런스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카이로에서 열렸죠.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 22개국 언어학자 200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해명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컨퍼런스장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첫 세션부터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다마스쿠스 대학 언어학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 결함이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는 자발적 동기가 높은 집단입니다. 반면 아랍어는 모국어라 학습 동기를 측정할 수 없죠. 동기 차이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동기 수준을 사전 설문으로 측정했습니다. 통계 모델에서 공별량으로 처리했죠. 동기를 통제한 후에도 학습 효율 차이는 유의미했습니다. 바그다드 대학 인지심리학 교수가 이어갔습니다. 뇌 영상 데이터 해석이 자의적입니다. 브로카 영역 활성화 감소가 곧 효율성 증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처리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다시 답했습니다. 행동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브로카 영역 활성화가 낮을 때 과제 수행 속도가 빨랐고 오류율이 낮았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공격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표본 크기, 실험 설계, 통계 처리, 해석 방법, 모든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고 방법론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과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방어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압델라지즈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자네는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네. 아무리 데이터를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걸세. 정체성이 걸린 문제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정책 담당자들이 발언했습니다. 사우디 교육부 차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시범 사업을 일시 중단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급한 정책 변경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적극 추진한다던 정책이었습니다. 쿠웨이트 교육부 대표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은 보류합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오만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일제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론이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 아랍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아랍어를 지켜라. 한글은 침략이다. 정체성을 팔지 마라. 극단적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저를 서구 제국주의 앞잡이라 부르는 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문화 침탈로 규정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를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도 극단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한글 세계 최고 입증됐다. 아랍인들도 인정한 한글 우수성. 한류 넘어 한글 열풍.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양쪽 모두 제 연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종합 토론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연구는 한글이 아랍어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특정 인지 과제에서 구조적 이점이 있다는 관찰입니다. 아랍어는 의미 압축도가 높고 함축적 표현의 강점이 있습니다. 한글은 순차적 정보 처리의 강점이 있습니다. 둘은 다른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겁니다.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냉담했습니다. 카이로 대학 교수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방법론적 결함이 있고 문화적 편향이 있으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됩니다. 아랍어 교육계는 이 연구를 거부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네스코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고서 작성을 연기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공동연구진이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한글 우월주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동연구를 일시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킹사우드 대학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당분간 외부 인터뷰를 자제해 주십시오. 대학에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압델라지즈 박사만 찾아왔습니다. 자네 연구는 옳았네. 하지만 타이밍이 나빴어.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추구하지만 사회는 안정을 원하네. 둘이 충돌할 때 과학이 항상 이기진 않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젊은이들은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도는 멈췄습니다. 정책은 후퇴했습니다. 학계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논문 발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외부 연락을 끊었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오류를 찾으려 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변수가 있을까? 시험 설계의 결함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리야드 시내 한 사설 어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어학원 한국어반은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정부 지원은 끊겼지만 학생들이 계속 등록합니다.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학원을 찾아갔습니다. 킹파하드 로드 근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원장이 반겼습니다. 40대 후반 사우디 여성이었습니다. 논란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실용성을 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배웁니다. 교실을 보여줬습니다. 2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20대였습니다.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강사는 한국에서 온 교포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사를 배웁니다. 이가는 주어를 표시합니다. 을은 목적어를 표시하죠.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23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랍어는 격변화로 역할을 표시하는데 한국어는 왜 조사를 씁니까? 강사가 답했습니다. 격변화는 단어 자체가 변합니다. 조사는 단어 뒤에 붙죠. 둘 다 같은 기능이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어는 조사가 분리돼 있어서 시각적으로 명확합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 몇 명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사우디에 진출한 한국 기술 기업이 많아요. 한국어를 하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의대생이었습니다. 한국의학 교과서가 좋습니다. 번역본보다 원서가 더 명확해요. 순서대로 설명되니까 따라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알아야 그쪽 자료를 직접 볼 수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도는 멈췄지만 개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책이 후퇴해도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학원을 나오는데 원장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연구 덕분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트렌드가 아니라 필요라는 거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제다의 한 대형 민간 기업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어 가능 직원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연구 결과를 인사 정책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기술 이전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통역을 거치면 정보 손실이 큽니다. 직접 한국어로 소통하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명이 수강 중이었죠. 저는 수강생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모두 엔지니어나 기술직이었습니다. 한기계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국 매뉴얼이 정확합니다. 단계별로 설명되고 순서가 명확해요. 번역본은 가끔 순서가 뒤섞여서 헷갈립니다. 전기 엔지니어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기술 문서는 만약 그러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조건과 결과가 어미로 연결되니까 논리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저는 패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제 연구 결과가 검증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이로 대학 아랍어문학과였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저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이 한국 대학원에 갔습니다. 언어학 석사 과정이죠. 그 학생이 보내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논문을 읽는 게 영어 번역본보다 쉽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는 직접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석 달 동안 독학했죠. 기초 문법을 익히고 간단한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조사 체계가 정보 흐름을 명확히 합니다. 저는 아랍어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면 어떨까요? 아랍어와 한국어의 상호 보완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열이 아니라 차이와 협력으로.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2달 뒤 작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카이로와 리야드 연구진이 모였습니다. 15명이었습니다. 주제는 언어의 다양성과 인지적 보완성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아랍어는 함축적 표현에 강합니다. 시적 언어, 철학적 사유에 적합합니다. 한국어는 명시적 표현에 강합니다. 기술 문서, 절차적 설명에 적합합니다. 둘은 다른 영역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카이로 교수가 이어갔습니다. 언어는 도구입니다. 목적에 따라 적합한 도구가 다릅니다. 아랍어는 문화와 정체성의 도구입니다. 한국어는 기술과 협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분위기는 협력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압델라지즈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았네. 대립이 아니라 협력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뒤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교육부가 조용히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에 넣진 않았지만 민간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공식 정책은 아니지만 민간 영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묵인하고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제도적 충돌을 피하면서 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네스코도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정책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때론 조용한 변화가 더 지속 가능하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여전히 증가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도, 언론 주목 없이도 수요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 길을 찾는다는 걸.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킹사우드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언어 인지 생태계 언어 간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카이로 대학, 요르단 암만 대학, 한국의 언어 교육 연구 기관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연구했습니다. 핵심 가설은 간단했습니다. 각 언어는 특정 인지 과제에 최적화돼 있다. 여러 언어를 조합하면 인지적 시너지가 발생한다. 시험을 설계했습니다.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아랍어 단일 언어 사용자, 한국어 단일 언어 사용자, 아랍어 한국어 이중 언어 사용자. 각 그룹에 다양한 과제를 줬습니다. 시적 텍스트 이해, 철학적 논증 분석, 기술 매뉴얼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랍어 단일 언어 사용자는 시적 텍스트와 철학적 논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단일 언어 사용자는 기술 매뉴얼과 절차적 문제에서 가장 높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중 언어 사용자였습니다. 모든 과제에서 균형 잡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단일 언어 사용자의 최고점만큼은 아니지만 전 영역에서 상위 20% 안에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환 능력이었습니다. 이중 언어 사용자는 과제 유형이 바뀔 때 적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시에서 기술 문서로 넘어갈 때 사고 모드를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인지적 유연성이라 명명했습니다.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열이 아니라 상호 보완성을 강조했죠. 아랍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인지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다.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화자는 더 넓은 인지적 도구 상자를 가진다. 이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유리한 능력이다. 논문을 국제언어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석 달 뒤 게재 승인이 왔습니다. 심사 의견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언어 다양성의 인지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연구다. 논문이 발표되자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번엔 반발이 없었습니다. 협력의 프레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우디 교육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연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육부, 문화부, 노동부 관계자가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교육부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대신 전문 직업 교육 과정의 선택 과목으로 도입합니다. 기술직, 엔지니어,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요. 문화부 대표가 이어갔습니다. 아랍어 교육은 강화합니다. 정체성과 문화의 언어로서 아랍어의 위상을 높입니다. 한국어는 도구적 언어로 위치를 명확히 합니다. 노동부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가능 인력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한국어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정책이 구체화됐습니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년 차에는 시범학교 20곳에서 시작합니다. 2년 차엔 50곳으로 확대하죠. 3년 차엔 전국 100곳으로 넓힙니다. 저는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육 과정 설계를 도왔습니다. 핵심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국어는 아랍어를 대체하지 않는다. 보완한다. 둘째, 문화 교육이 아니라 기능 교육이다. 기술 문서, 업무 소통에 집중한다. 셋째, 학습자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한다. 강제하지 않는다.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 측 연구진과 협력했죠. 기술 분야에 특화된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엔지니어를 위한 한국어, 의료인을 위한 한국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한국어. 각 교재는 해당 분야의 실제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뉴얼, 보고서, 기술 사양서가 교재였습니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청년 50명을 선발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6개월 집중 과정이었죠. 한국 정부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장학금을 제공하고 교육기관을 연결했습니다. 6개월 뒤 교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랍어의 가치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기술을 배우고 아랍어로 의미를 성찰합니다. 둘이 함께 작동합니다. 다른 교사도 비슷했습니다. 두 언어를 오가면서 사고가 유연해졌습니다. 하나의 관점에 갇히지 않게 됐어요. 1년 뒤 시범학교에서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20개 학교, 1200명 학생이 한국어를 수강했습니다. 중도 포기율은 12%였습니다. 다른 외국어보다 낮았습니다. 학습 만족도는 85%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진로였습니다. 한국어 수강생 중 72%가 기술 관련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일반 학생은 54%였죠. 한국어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 겁니다. 기술 분야로의 유입을 늘렸습니다.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모델을 참고했죠. 중동 전역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론의 주목 없이, 논란 없이, 실용적 필요에 따라 한국어가 확산됐습니다. 2년 뒤 유네스코가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언어 다양성과 인지적 협력 중동 한국 사례 연구였습니다. 보고서는 저희 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언어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한다. 각 언어의 강점을 인정하고 활용할 때 개인과 사회가 더 풍부해진다. 보고서는 다른 지역에도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언어는 정체성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강의실에 서 있습니다. 킹사우드 대학 언어학과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랍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어를 도구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 기회의 확장입니다.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함께 작동합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그럼 다른 언어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웃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각 언어는 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입니다. 창이 많을수록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에 새 연구 제안서가 놓여 있습니다. 제목은 3중 언어 사용자의 인지적 이점 아랍어 한국어 영어 화자 연구입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연구는 계속됩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끝이 없으니까요. 창밖을 봅니다. 리야드 시내가 보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는 아랍어 시를 쓰고 있겠죠. 또 누군가는 두 언어를 오가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언어는 다양합니다.
사람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 연구가 옳았다는 걸.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진실은 대립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 빛난다는 것을요.